미국의 주택가가 한국 때문에 난리라고 합니다. 바로 유명 건축가가 한국 아파트를 보고 반영시킨 미국 중산층의 집이 화제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스앤젤레스 외곽에서 주택 건축 설계 일을 하고 있는 에릭 첸입니다. 대만계 미국인으로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자동으로 열리는 커튼 사이로 캘리포니아의 황금빛 햇살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어젯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한국인 손님이 제 집을 둘러보고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당신은 그저 크기만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때는 그냥 웃어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심오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10억 원이 넘는 단독주택이고 200평이 넘는 대지에 지어져 있어요. 마당도 넓고 미국 중산층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집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요즘 들어 이 집 안에서 저는 왜 이렇게 작아진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미국의 전형적인 중산층 삶을 꿈꿔왔습니다. 넓은 마당이 있는 집, 개를 키우고 주말마다 친구들을 초대해 바비큐 파티를 여는 살. 5살 때 처음으로 시장 매장에서 보았던 그 예쁜 집 모양의 쿠키. 10살 때 봤던 영화 속 주인공이 사는 하얀 시계탑집. 그 모든 꿈들을 하나씩 이뤄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건축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학교 끝나면 아버지가 일하시는 공사장에 따라가서 설계도를 몰래 펼쳐보곤 했죠. 대학에서는 밤늦게까지 스튜디오에서 모형을 만들었고 졸업 후에는 대형 건축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25에 만난 아내와 결혼을 하고 30에 첫 아이를 낳았죠.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어요. 10년 전쯤 서울에서 몇 달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LG건설과의 협업 프로젝트 때문에 한국에 갔었죠. 처음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해요. 택시 안에서 바라본 서울의 풍경은 로스앤젤레스와는 전혀 달랐어요. 높이 솟은 아파트들이 마치 거인들처럼 도시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숙소로 배정받은 강남구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제 첫 반응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지? 였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규칙부터가 낯설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구조도 이상했어요. 제 집의 거의 절반 크기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한국의 집들이 다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런 작은 공간에서 사람이 살지? 하면서 속으로 비웃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그때 못 본 게 있었다는 걸요. 한국의 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온기가 있더라고요. 서울에서의 첫 주를 보내며 그 온기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특히 놀랐던 것은 한국인들의 식사 문화였습니다. 아침마다 식당에서 보던 풍경이 아직도 선명해요. 온 가족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김치찌개며 계란말이며 백반을 나눠 먹는 모습. 학교에 늦지 않으려고 급하게 움직이면서도 꼭 한 숟가락은 떠먹으려 하는 아이들. 엄마가 아들의 입에 직접 밥을 넣어주는 장면까지. 그런 풍경들이 제게는 영화처럼 낯설게 다가왔어요. 제 집의 현관을 열고 들어서면 높은 천장이 있는 넓은 홀이 나옵니다. 천장에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걸려 있고 바닥에는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대리석이 깔려 있죠. 오른쪽으로는 거실, 왼쪽으로는 주방과 식당이 있고 2층에는 3개의 침실이 있어요. 지하에는 홈시어터와 운동 공간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각 방마다 독립된 화장실이 있고 각자의 옷방도 따로 있죠. 언뜻 보면 정말 완벽한 집이죠. 하지만 이 완벽한 집에서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걸까요? 아내는 주로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제 딸은 자기 방에서 혼자 숙제를 하거나 음악을 듣습니다. 13살 된 딸은 요즘 헤드폰을 끼고 사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과는 어떻게 지내는지 묻기도 어려워졌죠. 11살 아들은 지하실에서 게임을 하고 저는 서재에서 설계 도면을 그리죠.
아들이 어떤 게임을 하는지,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지 물어본 지가 언제였나요? 우리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를 거의 보지 못해요. 주말 아침이나 저녁 식사 시간에만 잠깐 얼굴을 보는 정도입니다. 이게 정상인 걸까? 요즘 들어 이런 의문이 자꾸 드는 이유는 뭘까요? 3년 전 한국 기업과의 협업 프로젝트로 인해 서울에서 몇 달을 지내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현대건설과의 공동 프로젝트였죠.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머물면서 일했는데 처음에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지 싶었어요. 제 집의 거의 절반 크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분명 공간은 작았는데 왠지 편안함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온돌이라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한 게 처음엔 이상했지만 금방 익숙해졌어요. 맨발로 걸어 다니는 것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 달도 안 되어 정말 편해졌죠. 밤에는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눕기도 했어요. 히터로 공기를 데우는 우리 집과는 뭔가 다른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파트 단지 내 문화였어요. 저녁이 되면 단지 내 놀이터에 아이들이 모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죠. 엄마들은 아이들을 보면서 서로 안부를 물었어요. 마치 작은 마을처럼 느껴졌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서울에서의 어느 저녁 제가 함께 일하는 한국 동료가 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박민호 과장님이라고 불렀던 그분. 집에 도착하니 동료의 아내와 두 아이가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아이들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작은 테이블에 다 같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오직 서로의 이야기만이 오갔죠. 큰아이가 오늘 학교에서 수학시험 봤는데 어려웠어라고 말하면 작은아이는 형은 맨날 어렵다고 하지만 또 100점 받잖아라고 놀렸어요. 박 과장님은 웃으며 그래도 형이 노력하는 건 칭찬해줘야지라고 말했고요. 집이 작은데 더 가깝게 느껴지네. 그날 밤 저는 혼자 아파트로 돌아와 이런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동료 가족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모두가 한 공간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공감하는 모습. 우리 가족은 언제부터 그렇게 서로를 먼 곳에서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그 주 금요일에는 동료가 저를 당구장으로 데려갔어요. 서울의 당구장 문화를 체험해보라는 것이었죠. 작은 공간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활기차게 느껴졌죠. 동료는 당구를 치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에릭, 미국은 집도 크고 좋겠어. 우리는 여기서 30평짜리 아파트 구하기도 힘들어. 그의 말에 순간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집이 크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작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라는 걸 막 깨닫기 시작했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몇 달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길, 익숙한 풍경들이 보였어요. 넓은 도로, 갖춰진 인도, 잘 가꿔진 정원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데 그 고향이 예전과는 다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 넓은 홀이 처음으로 텅 비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방에 들어갔고 아내는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저는 서재로 갔죠.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그 작은 아파트에서는 왜 그렇게 따뜻함을 느꼈을까? 아마도 그건 단순히 온돌의 물리적인 온도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가족들이 서로의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가까이 있다는 것, 그게 진짜 따뜻함이었던 건 아닐까요? 그 후로 몇 주가 지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고 설계도를 그리고 주말에는 마당을 가꾸는 일상이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집의 모든 공간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죠. 출근하기 전 아침마다 아내와 아이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따로 식사를 하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딸은 자기 방 책상에서 시리얼을 먹고 아들은 거실 앞에서 급하게 아침을 먹고 학교로 달려나가죠.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매일 아침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상황은 더 두드러졌어요. 넓은 집이지만 모두가 흩어져 있습니다. 딸은 2층 방에서 친구와 영상 통화를 하고 아들은 지하실에서 온라인 게임을 즐기죠. 아내는 서재나 주방에서 책을 읽고 저는 마당에서 정원 가꾸기에 몰두합니다. 이게 가족이 보내는 주말이 맞나? 자꾸 이런 회의가 들었어요. 토요일 오후 정원에서 장미를 손보고 있는데 뒤에서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급히 뒤돌아보니 딸이 베란다 유리문을 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무슨 일이야? 물었더니 친구들이 나 없이 파티 계획을 세웠대라고 소리쳤어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일상의 작은 상처들까지도 제가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러던 어느 날 옛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일했던 박 씨였어요. 가족들이랑 미국 여행 오는데 집에 놀러 가도 될까요? 물론 환영했죠. 사실 저는 제 집을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의 멋진 집을 보면 얼마나 놀랄지 기대했거든요. 박 씨 가족이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 처음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우와, 집이 정말 크네요. 영화에서나 보던 집이에요. 특히 아이들은 넓은 마당과 2층 집, 지하실까지 있다는 사실에 신기해했죠. 저도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집 구석구석을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박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집에서는 가족들의 일상적인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는 걸요. 각자의 방에서 문을 닫고 있으니 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에 모였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박 씨가 물었습니다. 보통은 다 같이 여기서 밥 먹으세요? 아니요, 평소에는 각자 먹어요라고 답하니 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는 말투에 뭔가 의미심장한 것이 느껴졌어요. 박 씨의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과 놀면서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형이랑 누나는 왜 따로 방이에요? 아빠, 미국 애들은 다 혼자 방이야? 그 어린아이가 묻는 말에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미국은 그래라고만 했죠. 오후에는 아이들이 수영장에서 놀기 시작했어요. 박 씨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과 물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요? 제가 물었더니 박 씨는 이렇게 답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학원도 가지만 집에 있을 때는 거실에서 숙제하고 저녁에는 가족이 다 같이 TV도 보고 그래요. 아파트가 작아서 어쩔 수 없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박 씨 가족과 함께 한식당에 갔습니다. 미국에 온 김에 한식도 먹자고 했죠. 식당에서 음식이 나오자 박 씨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어른들 접시에 고기를 올려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죠. 너희도 해보지 않을래? 제가 말했더니 딸이 아빠한테는 뭘 올려드려야 하지? 라고 물었어요. 순간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런 작은 배려마저 잊게 된 걸까요? 그날 저녁 박 씨 가족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집이 더 넓게 느껴졌어요. 아니, 어쩌면 더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너무 공허하게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각자 다른 시간에 일어나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는 우리 가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게 맞나? 박 씨 가족은 분명 다 같이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회사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점점 더 느끼게 되었어요. 한 고객이 설계 상담을 하며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서 걱정이에요. 나중에 이사 가면 아이들이 거실에서 더 많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집을 원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 주 주말, 저는 이상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가족 모두를 거실로 불러 모았어요. 오늘은 다 같이 거실에서 밥 먹자. 그리고 텔레비전은 끄고. 아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딸은 왜?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게임을 일시정지하며 짜증을 냈죠. 하지만 결국 식탁을 거실로 옮기고 평소에는 각자 다른 곳에서 먹던 저녁을 거실에서 함께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오랜만에 네 사람이 모여 있으니 뭘 말해야 할지 몰랐죠. 이런 게 가족이지 하며 억지로라도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딸에게 물었더니 그냥이라고 짧게 답했어요. 평소라면 거기서 대화가 끝났겠지만 오늘은 계속 물어봤어요. 그냥은 뭐가 그냥인데? 친구가 머리를 잘랐는데 이상해 보였어. 그런데 이상하다고 하면 서운할까봐 예쁘다고 했어. 그런 고민을 딸이 품고 있었다니.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놓쳤을까요? 이상한 건 그날 밤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난 후에도 가족들이 바로 각자의 방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딸이 거실 소파에 누워 책을 읽고 아들도 거실에서 태블릿으로 만화를 보았어요. 아내도 거실에서 뜨개질을 했죠.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었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달랐습니다. 그날 밤 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오늘은 집이 좀 따뜻한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온도계로는 잴 수 없는 따뜻함. 그게 바로 한국의 그 작은 아파트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게 아닐까요? 그 순간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집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설계한 완벽한 집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갈라놓고 있다는 걸요. 각자만의 공간을 중요시하는 미국식 설계가 우리 가족의 소통을 앗아갔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딸이 잠시 주방에 왔어요. 평소라면 안녕하고 바로 학교에 가는데 그날은 아빠 어제처럼 오늘도 같이 저녁 먹을 수 있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만으로도 제 눈가가 촉촉해졌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오랜만에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설계한 수많은 주택들의 도면이 쌓여 있었어요. 하나하나 꺼내서 살펴보니 모두 비슷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프라이버시라는 명목 하에 각 공간을 최대한 분리하는 설계. 그게 바로 제가, 아니 우리 미국 건축가들이 추구해온 것이었죠. 이건 틀렸어. 처음으로 제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순간이었어요. 수학 문제에 오답이 있듯 건축에도 오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 그것이 오히려 가족을 분리시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사무실에서도 이런 생각이 계속되었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모두가 같은 말을 했어요. 아이들이 커서 이젠 집에 있어도 얼굴 보기 힘들어. 주말에도 각자의 시간을 보내지. 모두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 큰 집을 샀는데 오히려 가족과 멀어지게 된 것 같아요. 물론 동료들은 에리, 그게 정상이야. 아이들은 자라면서 독립성이 생기는 거지라고 대답했죠. 아마도 예전에 저라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그 풍경이 자꾸 머리에 떠올랐거든요. 작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그 모습. 아이들도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부모님도 거실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요. 그날 오후 새로운 설계 의뢰가 들어왔어요. 젊은 부부 고객이었는데 특이한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아이가 자라면서 우리 가족이 계속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집을 원해요. 일반적인 의뢰와는 다른 느낌이었죠. 제 마음속에도 변화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다시 가족들을 관찰해 보니 역시나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딸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아들은 지하실에서 게임을 하고 아내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죠. 저는 서재에 들어가 설계 도면을 펼쳐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면을 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주방은 왜 거실과 이렇게 멀리 있지? 거실이 왜 이렇게 작지? 아이들. 방은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모든 공간이 서로를 격리시키는 구조로 보였습니다. 저녁 시간 저는 예고 없이 거실로 테이블을 가져와서 음식을 차렸어요. 가족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어제의 경험 때문인지 거부하지는 않았죠. 이번에는 좀 더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어요. 아내가 요즘 정말 힘들어. 출장 갔다 와서 많이 지쳤는데. 라고 털어놓았어요. 평소라면 주방에서 조용히 혼자 걱정했을 일들이었죠. 아들도 아빠, 내가 요즘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어.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서 미안해. 이런 솔직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걱정과 고민을 혼자서 감추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설계안을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거실을 집의 중심에 두고 주방과 식당을 거실과 연결되는 오픈된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아이들 방은 거실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배치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 있는 동선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는 다시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보드게임을 제안했어요. 오늘은 다 같이 게임 한 판 어때? 역시나 처음에는 모두 꺼려했습니다. 딸은 친구들이랑 영상통화 약속 있어라고 했고, 아들은 레이드 시간이라서 라고 했죠. 하지만 제가 딱 한 판만이라고 하자 모두 마지못해 참여했어요. 처음은 모노폴리였는데 한 게임, 두 게임을 진행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지고 있어. 딸도 깔깔거리며 엄마 진짜 못하네라고 농담을 던졌죠.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놀리며 웃어본 게 마지막이었을까요? 게임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1시간 넘게 거실에 머물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아빠 내가 그림 콩쿠르에 나갔는데 라고 말문을 열었어요. 반년 만에 딸의 창작 활동을 알게 된 거죠. 단지 가족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아내가 제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오랜만이네, 이런 주말. 그 주간 저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가족 공동체를 위한 주택 설계 상사는 의아해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더 많은 프라이버시를 원하는데,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걸요. 제가 한 달만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리면서 따져보고 싶습니다. 상사는 반신반의하며 허락해 주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제 개인 프로젝트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주거 문화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확인해 보는 것이었죠. 첫 번째로 한 일은 설문조사였어요. 회사에서 최근에 집을 구입한 고객들, 그리고 새로운 집을 계획 중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느낀 것과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주말에도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기 힘들어요. 집이 너무 넓어서 외로움을 느껴요. 특히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 이런 고민이 많았어요. 40대 초반의 한 어머니는 딸이 방에서만 시간을 보내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몰라요. 집은 크지만 더 외롭네요라고 했죠. 다음 단계로 저는 작은 모델 하우스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1000평방피트도 안 되는 작은 집이었지만 모든 공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거실을 중심으로 주방, 식당, 서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 아이들 방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복도 하나만 건너면 바로 거실과 연결되었죠.
특히 신경 쓴 부분은 반 프라이버시 공간이었어요. 완전히 닫힌 방은 아니지만 슬라이딩 도어나 투명한 파티션으로 필요할 때는 공간을 나눌 수 있는 구조였죠. 한국의 빌라에서 본 작은 복도나 현관 공간도 참고했어요. 가족이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공간들이었습니다. 몇 주 후 첫 모델 하우스가 완공되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을 초대해 보여주니 반응은 엇갈렸어요. 존 선임은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아.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한 10대들은 어떻게? 라고 걱정했죠. 반면 젊은 결혼을 준비 중인 마리아는 이런 집에서 살면 남편과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했어요.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아. 프라이버시가 없잖아. 하지만 몇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든다. 가족 친화적인 것 같네. 한 젊은 부부가 관심을 보였어요. 안젤라와 마이클이라는 이름의 30대 부부였는데 결혼한 지 3년 되었고 곧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죠. 제 어머니가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즘 애들은 집은 크지만 더 외롭게 사는 것 같다고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모델 하우스를 보고 계약을 원한다고 했어요. 의들은 요즘 아이들이 너무 혼자서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걱정했다며 제 설계에 깊은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역 신문에서 이 작은 집에 대한 기사를 썼다는 거예요. 새로운 주거 트렌드 작지만 따뜻한 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몇 개의 문의가 더 들어왔어요. 한국의 박 씨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작은 집 설계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당신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했던 말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박 씨는 영상통화로 큰 웃음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에릭, 당신도 이제 알았군요. 집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죠. 상사도 점차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에릭, 이 아이디어가 생각보다 반응이 좋네. 하지만 상업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작은 집은 수익성이 낮으니까.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반드시 크기나 가격이어야 할까요? 회사 내에서도 제 아이디어에 관심 있는 젊은 건축가들이 생겼어요. 특히 사라라는 동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런 집에서 자랐으면 좋았을 거예요. 부모님과 더 많이 이야기했을 텐데. 몇 달이 지나면서 제 작은 집 프로젝트는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동료들도 실제 가족들이 작은 집에서 더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발견도 있었습니다. 작은 집에서 사는 가족들이 평균적으로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이 부모와 보내는 시간도 더 길다는 것이었죠. 단순한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패턴 자체가 바뀌는 거였어요. 어느 날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이 다른 친구들 집이랑 좀 다른 것 같아.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아이가 창피해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계속해서 들어보니 전혀 다른 의미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집에서도 메시지로만 이야기한대. 우리는 진짜로 이야기하잖아. 제 설계를 처음 실험한 대상이 우리 가족이었다는 걸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을 받아들였죠.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가족 모두가 자연스럽게 거실로 모입니다. 각자 다른 일을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죠. 주말 오전에는 특별한 루틴이 생겼어요. 모두가 거실에 모여 팬케이크를 만들어 먹는 시간. 딸은 과일을 자르고 아들은 오렌지 주스를 준비하죠. 이런 작은 협업들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패턴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주방과 거실이 열려 있으니 아내가 요리하면서도 아이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서재 벽을 유리로 바꾸니 제가 일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볼 수 있게 되었죠. 아들이 가끔 와서 묻곤 했습니다. 아빠, 지금 뭐 그리고 있어? 아이들도 변했어요. 딸은 이제 친구 문제로 고민될 때 저한테도 이야기해요. 아빠, 내가 진상 고객처럼 보일까봐. 작은 걱정들까지 나누게 되었죠.
아들은 게임에서 이긴 것을 자랑하러 오기도 하고 진 것을 위로받으러 오기도 해요. 클라이언트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고객은 요즘 아이들이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게 고민이라며 제 설계를 선택했어요. 처음에는 프라이버시 부족을 걱정했지만 완공 후에는 아이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기회가 늘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게임 시간도 줄고 숙제도 거실에서 하니까 도와주기 편해요라고 부모들이 말했죠. 특히 40대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이와 멀어지는 것 같다는 걱정을 했는데 이 집에서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네요. 또 다른 재미있는 변화도 있었어요. 10대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 공간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한 15살 소녀는 전방에서는 오히려 외롭기만 했어요. 여기서는 필요할 때는 나만의 공간이 되고 외로울 때는 바로 가족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라고 했죠. 어느 여름날 저녁, 우리 가족은 거실에서 창문을 활짝 열고 바람을 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갑자기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긴 서울의 그 작은 아파트 같다. 맞았어요. 공간은 여전히 크지만 우리가 사는 방식은 변했습니다. 7월의 어느 더운 저녁 아이들이 주도해서 거실 한가운데 텐트를 쳤어요. 우리 집 캠핑하자. 어릴 적에 제가 아이들과 놀아준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우리는 텐트 안에서 손전등을 켜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창밖으로는 로스앤젤레스의 별빛이 쏟아졌죠. 한 주간지에서 제 프로젝트를 취재하러 왔을 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국 주거 문화에 영향을 받았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가족이라는 본질을 다시 생각해 본 것뿐입니다. 어디서든 가족은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사실 이건 반쯤은 거짓말이었어요. 한국의 문화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보편적인 가족의 이야기였으니까요. 회사에서는 흥미로운 반응들이 있었어요. 젊은 직원들은 대체로 지지하는 반면 경험 많은 건축가들은 회의적이었죠. 이건 한때의 유행일 뿐이야. 사람들은 결국 더 큰 집을 원하게 될 거야. 하지만 주문은 계속 들어왔어요. 특히 젊은 부부들과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 한 30대 아버지는 저도 어릴 때는 큰 집을 원했어요. 지금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라고 말했죠. 몇 달 후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주거단지 전체를 설계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상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집 아이디어를 적용해 볼 생각이야?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그게 제가 지향하는 건축 철학입니다. 설계 초기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놀랍게도 젊은 세대들이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집이 절실하다 연결되면서도 독립적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같은 의견들이 많았죠. 그 주거단지 설계에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적용했어요. 각 집의 현관 앞에 작은 공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벤치가 있고 화분을 놓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었죠. 이웃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한국의 골목처럼 제가 설명하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한 단지 중앙에 커뮤니티 하우스를 설계했어요. 작은 도서관과 공유 주방, 키즈 카페가 있는 공간이었죠.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곳. 이런 공간이 미국의 주거단지에는 드물었어요. 한편 제 개인적인 변화도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주말에는 마당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대신 거실에서 보드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봅니다. 아이들도 이제 각자의 방에서 숙제하는 대신 거실의 큰 테이블에서 공부하죠. 한 번은 아들이 숙제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수학 문제였는데 함께 풀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아들아, 아빠도 중학교 때 수학 정말 어려웠어.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지. 이런 소소한 조언들이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 가장 좋은 게 뭔지 알아?
언제든 누군가 옆에 있다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의 작은 아파트에서 배운 것입니다. 주택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가족이 연결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두 번째, 겨울이 지나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대규모 주거단지 계획을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투자자들이 프로젝트를 철회하기로 한 거예요. 안타깝지만 전통적인 미국식 주택이 여전히 더 안정적인 투자라고 봅니다. 허탈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진정으로 바꿔보고 싶었는데요. 투자자들은 돈만 봐요, 에릭. 상사가 위로하듯 말했지만 별로 위안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애써 모은 데이터와 사례들이 한순간에 무시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자 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어? 제가 일터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자 딸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실패한 게 아니야. 적어도 우리 집은 아빠가 바꿨잖아. 14살 딸의 위로가 제 마음을 녹였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프로젝트를 취소한 건설회사의 직원이었어요. 김다니엘이라는 이름의 한국계 미국인 건축가였죠. 당신의 설계 철학에 공감해요. 혹시 작은 팀으로 작은 프로젝트를 해보시겠어요? 다니엘은 3년차 건축가였지만 제가 하는 일에 깊이 감명받았다고 했어요. 그녀도 한국계라서인지 제 프로젝트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죠. 미국에서 자랐지만 할머니 집에 가면 모두가 한 방에 모여 있었어요. 그 따뜻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시작된 작은 스타트업에는 3명이 모였습니다. 저와 다니엘, 그리고 구조 엔지니어 1명이죠. 톰 베커라는 이름의 베테랑 엔지니어였어요. 그는 30년간 거대한 집들만 만들었는데 이제는 의미 있는 작은 집을 짓고 싶다고 말했죠. 첫 번째 주말에 우리는 다니엘의 작은 사무실에 모였어요. 커피를 마시며 아이디어를 나누는데 밤늦도록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어요. 한 집에 여러 세대가 살 수 있으면 어떨까? 그 공유 공간을 통해 이웃들이 서로 돕는 커뮤니티를. 아이디어는 끝이 없었죠. 우리는 기존 회사에서 할 수 없었던 실험적인 프로젝트들을 시작했어요. 다가구 주택을 연결시켜 공동체를 만드는 프로젝트, 고령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하우스 등. 우리 회사 이름을 헬스 컬렉티브라고 하자. 제가 제안했고 모두가 동의했어요. 난로를 의미하는 헬스는 집의 따뜻한 중심을 상징했죠. 첫 번째 프로젝트는 샌디에고의 퇴직 커뮤니티였어요. 클라이언트는 70대 할머니였는데 요양원 같은 차가운 곳은 싫다며 우리를 찾았죠. 우리는 5채의 작은 집을 미음자 형태로 배치하고 가운데에 공유 정원과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었어요. 몇 달 후 우리의 첫 번째 큰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주거단지였는데 각자의 작은 집은 있지만 공유 주방과 거실을 통해 서로 연결되는 구조였어요. 이건 한국의 황혼 육아처럼 서로 도우며 사는 구조네요.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곳으로 이주한 노인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혼자 사는 고독감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식사는 각자 하지만 때로는 함께 요리하고 나누어 먹기도 합니다. 누군가 아프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외로울 때는 언제든 공유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매주 화요일 저녁에 커뮤니티 디너였어요. 5집의 주민들이 돌아가며 요리를 준비하고 모두가 큰 테이블에 모여 식사를 했죠. 한 할머니는 50년 전 어린 시절 이웃들이 모여 저녁을 먹던 생각이 난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한편 제 개인 생활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우리 가족은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일요일 오전에는 모두 함께 거실에서 팬케이크를 만들어 먹고 오후에는 각자 좋아하는 것을 하되 같은 공간에서 지냅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가족 문화가 자리 잡았죠. 딸이 15이 되면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아빠, 나 남자친구 생겼어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예전 같았다면 방에서 문자로 알렸을 일이었죠. 이제 아이는 중요한 일들을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게임 중독이 걱정되던 아이가 이제는 거실에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자기가 만든 앱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죠. 아빠, 이거 봐. 우리 가족만 쓸 수 있는 할 일 관리 앱이야. 그해 봄 한국의 박 씨가 갑자기 방문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만든 노인 주택단지가 그동안 알고 있던 미국의 노인 시설과는 전혀 다르다고 들었어요. 꼭 보고 싶어요. 며칠 후 박 씨는 공항에서 곧장 그 주거단지로 왔고 실제로 주민들을 만나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에릭, 당신이 한국에서 배운 것을 여기에 적용했을 뿐인데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다니. 박 씨의 말이 제게는 큰 격려가 되었어요. 다른 나라의 지혜를 어떻게 자신의 문화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가 된 셈이었죠. 박 씨는 저녁에 우리 집에도 들렀어요. 여기도 많이 달라졌네요. 거실에서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미소 지었죠. 이제 진짜 미국식 집이 아니라 가족의 집이 된 것 같아요. 그 방문 후 박 씨는 한국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어 했어요. 한국도 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우리도 이런 해결책이 필요해요. 나중에 그는 실제로 서울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저도 컨설팅에 참여하게 되었죠. 여름이 되면서 우리 스타트업도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대기업에서 포기한 프로젝트들을 우리가 작게나마 해내고 있었어요. 젊은 부부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 도시의 빈 공간을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규모는 작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부부의 사례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신혼집을 찾다가 우리 팀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걱정했죠. 하지만 6개월 후 그들은 이런 메일을 보내왔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 이 공간이 얼마나 완벽한지 알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이를 돌보면서도 서로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진정으로 깨달은 것은 건축이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외로움을 치유하고 진정한 커뮤니티를 재건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한국의 작은 아파트에서 배운 그 따뜻함을 이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회사에서 뜻밖의 소식이 왔어요. 로스앤젤레스시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우리 팀에 참여 제안을 한 거죠.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공동체를 재건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그 프로젝트 부지를 다녀왔어요. 낡은 공업지대였는데 아들이 여기서 어떻게 따뜻한 집을 만들어요? 라고 물었죠. 그 질문에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면 돼. 다음 해 초 뉴욕타임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주거 문화의 변화를 다루는 기사를 준비 중인데 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런 큰 미디어에서 제 작은 변화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데 기자인 레이첼 스미스 씨가 놀라웠어요. 그녀도 한국을 여행하며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시원이 좁아서 충격적이었다가 온돌방에서 가족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는 이야기가 통했고 기사는 3주 후 일면에 실렸습니다. 기사 제목은 집으로 돌아오다 작은 공간이 만드는 큰 변화였어요. 기사에서는 우리의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주거 문화의 변화를 다뤘죠. 젊은 세대들이 대저택보다는 소통 가능한 주거를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기사가 나온 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TV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고 여러 대학에서 강연 초청이 왔어요. 심지어 일본의 한 건축 잡지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아시아의 주거 철학이 미국에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있나가 주제였죠.
하버드 디자인 스쿨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강연장에는 젊은 건축학도들로 가득했죠. 집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설계하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하지만 여전히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큰 집을 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과 진정으로 필요한 것의 차이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건축가의 역할이죠. 그즈음 제 아들이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나도 건축가가 되고 싶어. 아빠처럼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집을 짓고 싶어.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한 일이 자식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신기했죠. 딸 역시 고등학교 졸업반이었는데 사회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했어요. 물리적 공간이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싶어.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만든 변화를 직접 경험하며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해 여름 우리 스타트업에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시내의 오래된 쇼핑몰을 주거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네라고 팀원들과 의기투합했죠. 상업 공간을 사람들이 소통하며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시키는 도전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은 다양성이었어요. 젊은 커플, 노인, 한부모 가정,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한 구조는 어떤 걸까? 한국에서 배운 수직적 연결의 지혜가 여기서 빛을 발했어요. 복도와 계단을 단순한 이동 통로가 아닌 만남의 공간으로 설계했습니다. 각 층마다 작은 라운지를 배치하고 공용 세탁실과 도서관을 전략적으로 위치시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게 했죠. 특히 신경 썼던 것은 커뮤니티 키친이었어요. 각 집에는 기본적인 조리시설만 있고 큰 요리는 공용 주방에서 할 수 있게 했죠. 처음에는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웃들과 어울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어요. 설계가 완성될 즈음 딸이 대학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많은 부모들처럼 저도 처음에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가족은 달랐어요. 딸은 매주 영상통화로 가족 저녁 식사에 참여했고 방학에는 당연히 집으로 돌아왔죠. 물리적 거리가 생겼지만 감정적 거리는 가까워졌었나 봅니다. 오히려 딸이 없는 동안 아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형이 없으니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저와 대화도 많이 나누었죠. 아빠, 누나가 없으니 집이 좀 조용하네. 그래도 너무 조용하진 않아. 우리끼리라도 대화하니까. 그해 겨울 쇼핑몰 프로젝트가 완공되었습니다. 입주 초기에는 걱정도 많았어요. 과연 이질적인 사람들이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젊은 예술가가 노인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고 은퇴한 교사가 학생들을 위해 무료 과외를 하는 모습들이 보였죠. 한 토요일 오후 그 건물을 방문했는데 1층 카페에서 주민 모임이 열리고 있었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건물 텃밭을 어떻게 가꿀지 논의하고 있었죠. 우리 건물에서는 이웃이 가족이에요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붙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모든 주민들이 중앙 로비에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각자가 준비한 음식을 나누고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와 가족들도 초대받아 참석했는데 딸이 대학에서 휴가로 돌아온 첫날이었죠. 딸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이게 진짜 미국의 새로운 동네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건 단순한 집이 아니라 공동체야.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저는 건축가로서 물리적 공간만 만든 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틀을 다시 짜낸 셈이었죠. 새해가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빌 게이츠 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프로젝트에
우리 팀의 아이디어를 적용하고 싶다는 거였죠. 재단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당신들의 철학이 일치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었어요. 예산도 많고 규모도 크고 영향력도 컸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죠. 과연 우리의 작은 아이디어가 이런 큰 프로젝트에서도 통할까? 다음 몇 달은 정신없이 바빴어요. 팀을 확장하고 새로운 건축가들을 채용하고 여러 도시의 부지를 답사했죠. 제가 사무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아내가 걱정했어요. 여보, 다시 예전처럼 가족과 멀어지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가 바쁘더라도 저녁 시간은 반드시 가족과 보냈죠. 때로는 일을 집으로 가져와서 거실에서 했어요. 아들이 숙제하는 옆에서 저도 설계를 하고 아내는 책을 읽었죠. 물리적으로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의 일에 집중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 시간이었어요. 그해 봄 딸이 첫 학년을 마치고 방학 때 인턴십을 했어요. 사회학과 건축학이 만나는 분야를 공부하며 실제로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죠. 아빠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집의 사회적 역할을 직접 연구해보고 싶어. 첫 출근 날 딸이 사무실에서 제 설명을 들으며 메모를 하는 모습을 보니 감개무량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을 딸이 다시 배우고 또 그것을 발전시키려 하는 모습. 지식과 지혜가 세대를 통해 전해지는 것을 직접 보는 것 같았죠. 여름 중반 첫 번째 저소득층 주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시카고 남부의 오래된 공업지대를 재개발하는 프로젝트였죠. 그곳의 주민들은 대부분 흑인 가정들이었고 몇 대째 그 동네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주민들도 회의적이었어요. 또 다른 백인 건축가가 와서 우리를 내쫓으려는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준비한 디자인을 보여주자 반응이 달라졌어요. 이건 우리를 위한 집이네. 프로젝트 회의에는 주민 대표들도 참여했어요. 미셸이라는 지역 활동가는 특히 도움이 되었죠. 우리 동네는 교회가 중심이에요.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 의견을 반영해서 각 건물마다 작은 예배당이나 모임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주말에는 종교 활동도 하고 평일에는 커뮤니티 센터로 활용할 수 있게 했죠. 한국의 마을회관처럼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가을에는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여러 문제들도 나타났어요. 예산 초과 건설사와의 분쟁, 행정 절차의 복잡함 등 한국처럼 단순하게 진행되지 않는 미국의 관료주의에 부딪혔죠.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은 따로 있었어요. 원래 있던 주민들과 새로 들어올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우리는 쫓겨나고 부자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계속 나왔죠. 저희는 해결책을 찾았어요. 원래 주민들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고 새로운 주민 선정에도 참여하게 했습니다. 우리 동네는 우리가 만들어요라는 슬로건으로 모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을 만들었죠. 프로젝트가 완료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범죄율이 감소하고 학교 출석률이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 사이의 유대감이 강해졌죠. 미셸은 이건 집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라고 말했어요. 다음 해 봄 한국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도시재개발 프로젝트의 자문을 위해 한 달간 머물기로 했죠. 공항에 도착하니 박 씨가 맞아주었어요. 에릭, 당신이 배우고 간 그 작은 아파트 단지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 옛 강남 아파트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외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주변 환경이 많이 변해 있었어요. 작은 정원이 생겼고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야외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죠. 우연히 만난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작은 평수 아파트를 더 선호하더라고요. 가족이 더 가까이 있고 싶대요. 한국 체류의 마지막 주에 서울과 로스앤젤레스를 오가며 양국 도시의 주거 문화를 융합하는 실험적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두 문화의 장점을 결합해 새로운 주거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미국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그 제안을 이야기하자
딸이 나도 참여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어요.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있던 딸과 사회학을 전공한 아들은 자신들의 학기 프로젝트로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6개월 후 우리의 첫 한미 융합주택이 완성되었습니다. 미국식 넓은 공간에 한국식 배치의 지혜를 접목했어요. 온돌과 히터를 병행하는 난방 시스템,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좌식 문화와 입식 문화를 모두 수용하는 구조까지. 문화의 경계를 허무는 집이었죠. 이 집의 입주자로 선정된 가족은 한국계 미국인 부부와 그들의 두 아이였어요. 몇 달 후 그들이 보내준 편지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집이 이렇게 우리 문화의 두 세계를 연결해 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그해 연말, 올해의 혁신적 건축가로 저를 소개했어요. 하지만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혁신가는 제가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든 분들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 가족은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어요. 아침에는 한국식 떡국을 먹고 저녁에는 미국식 로스트 치킨을 먹었습니다. 각자 다른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저녁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올해로 한국을 방문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그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된 여행이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그날의 따뜻함이 남아 있어요. 가족이 한 방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던 그 모습. 오늘 밤도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설계를 합니다. 이번에는 다세대가 함께 사는 공동주택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층, 부모님이 계신 층, 그리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구조. 서로를 보며 살아가는 집. 아마도 저는 평생 이런 집들을 설계하겠죠. 집이 가족을 갈라놓는 게 아니라 이어주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언젠가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될 거라 믿어요. 집의 진정한 가치는 크기나 가격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누는 사랑과 온기라는 것을요. 한국의 작은 아파트에서 배운 지혜를 지금도 미국 곳곳에 심고 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집이라는 단어가 세계 어디서나 같은 온기를 의미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날까지 저는 계속 따뜻한 집을 그려나갈 겁니다.